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아들 집 해줬더니 돌아온 건 빗속의 문전박대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는 아파트 복도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빗물 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영숙 씨는 며느리의 거친 손길에 밀쳐져 차가운 타일 바닥에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영숙 씨의 손에서 놓쳐버린 낡은 보따리가 터지며 식어버린 반찬통들이 복도 여기저기로 꼴사납게 흩어졌죠. 어머니, 진명이 안 넘겨주실 거면 나가서 죽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도 이제 더는 못 참아요. 며느리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하는 도어락 소리가 마치 영숙 씨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영숙 씨는 젖은 옷을 여미며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마련한 이 집에서 나를 이렇게 짐승처럼 내쫓아? 영숙 씨는 2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묻혀가며 아들 정훈이를 키웠습니다. 겨울이면 얼음물에 손가락이 터져 진물이 나도 아들 녀석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이는 게 인생의 전부였죠. 그렇게 모은 피 같은 돈으로 해준 이 아파트가 이제는 영숙 씨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복도 끝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비에 젖어 초라해진 노인이 아닌 평생 거친 세상을 버텨온 도끼 어린 여자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골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그 집 사겠다던 사람 있죠? 지금 당장 계약해요. 예, 5천만 원 더 깎아줘도 되니까 오늘 안에 잔금까지 다 치르는 조건으로요. 영숙 씨의 목소리는 몰아치는 빗소리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숙 씨는 피눈물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구나. 이 늙은 여우가 사자 새끼를 키웠어. 영숙 씨는 그 길로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세월이 종이장처럼 팔려나갔지만 마음은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집이 팔렸다는 문자를 확인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부동산으로 전화를 걸어와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은 눅눅한 석유난로 냄새와 오래된 장부에서 나는 퀴퀴한 종이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진눈깨비가 흩날리며 유리창을 기분 나쁘게 두드리고 있었죠. 영숙 씨는 사장님이 건네준 뜨거운 믹스커피 종이컵을 두 손으로 꼭 쥐었지만 얼음장 같은 손끝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다면 나를 독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등을 토닥여 줄까요? 영숙 씨는 30년 전 남편을 여의고 시장통 귀퉁이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아들을 먹여 살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진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피가 나도 아들 정훈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혼자 남몰래 웃던 밤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영숙 씨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버텨온 훈장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죠. 하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부동산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영숙 씨의 앞으로 달려와 계약서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노망 나셨어요? 이 집을 누구 마음대로 팔아요. 우리한테 명예 넘겨주기로 한 건 어쩌고요. 아들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도 결국 며느리의 편을 들어 영숙 씨의 가슴을 한 번 더 난도질했습니다. 엄마, 이건 아니지.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며느리가 좀 심하게 말했다고 집을 홀랑 팔아버리면 우린 이제 어디 가서 살아? 앞길? 내 앞길은 캄캄한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놈들이 제 앞길만 걱정하는구나. 영숙 씨는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응시했습니다. 내 자식이라 믿었던 존재가 이제는 낯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의 손에 잡힌 계약서를 다시 빼앗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 돈으로 사서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다. 내가 팔아서 내 노후 자금으로 쓰겠다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니? 정갈 곳 없으면 너희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그 잘난 친정으로 가거라. 영숙 씨의 단호한 태도에 며느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갑자기 영숙 씨의 낡은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거니까. 이거 다 우리 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영숙 씨가 평생 보물처럼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인 금시계가 굴러나왔고 며느리는 분에 못 이겨 그것을 구두굽으로 짓밟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흩어진 시계 파편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타서 영숙 씨에게 선물했던 태엽 감는 소리마저 다정했던 그 금시계가 차가운 구도 굽 아래에서 기참하게 일그러졌죠. 사무실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가 못 지켰네. 영숙 씨는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박살난 시계 조각을 모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깟 고물 시계가 대수예요? 지금 수억 원짜리 집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당장 계약 취소 안 하면 저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아들 정훈이는 바닥에 떨어진 피를 보고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천장을 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아들의 차가운 침묵은 며느리의 폭언보다 더 깊은 칼날이 되어 영숙 씨의 등을 찔렀습니다. 엄마, 집사람이 흥분해서 저런 거잖아. 일단 계약금 돌려주고 집에 가자. 이 집 팔면 우리 진짜 이혼이야. 엄마가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이혼. 너는 끝까지 내 아니뿐이구나. 애미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너는 내 이혼이 더 무섭니? 영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살 넘게 먹은 아들의 얼굴 뒤로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지고 울며 달려오던 어린 정훈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 눈물을 닦아주려 영숙 씨도 함께 울었지만 이제 영숙 씨의 눈에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이혼을 하든 길바닥에 나앉든 그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은 오늘로 내 아비 시계와 함께 박살이 났어. 이제 나는 내 엄마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으로서 말한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영숙 씨는 피 묻은 손으로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도 차마 끼어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지켜볼 뿐이었죠. 영숙 씨가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며느리가 길을 막아서며 표독스럽게 웃었습니다. 내일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절대 못 나가요.
법대로 하든 마음대로 하든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버티면 어머니가 어쩔 건데? 며느리의 당당한 무단점거 선언에 부동산 사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 씨는 문고리를 잡은 채 낮게 은조렸습니다. 그래. 법대로 하자고 했지? 그럼 법대로 해줘야지. 영숙 씨는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고 그 서류의 정체를 확인한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영숙 씨가 꺼낸 서류 봉투는 낡고 빛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이것만은 끝까지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 너희가 결국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구나. 서류 봉투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10년 전 작성된 공증 문서였습니다. 영숙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아들 정훈이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며 작성했던 특약 사항이 적힌 서류였죠. 서류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부모의 생전 주거권을 침해하거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경우 이미 증여된 모든 재산을 반환하고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정훈이는 서류 하단에 찍힌 자신의 지장과 사인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아들의 팔을 붙들고 흔들어댔습니다. 이게 뭔데 그래? 여보, 말 좀 해봐. 어머니가 가짜로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직접 쓰고 공증까지 받은 거야. 엄마, 제발 이건 아니잖아. 그때는 사업 바쁠 때라 그냥 형식적으로 쓴 거였잖아. 아들의 비굴한 목소리가 좁은 사무실 벽을 타고 지저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그 소리가 마치 썩은 물이 흐르는 소리처럼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눈을 크게 뜨며 영숙 씨의 발치로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까 시계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제가 새로 사드릴게요.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돈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니? 내 남편의 인생과 내 30년 세월이 백화점 시계 하나에 팔릴 것 같아? 영숙 씨는 매정하게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입고 있는 명품 코트며 아들이 차고 있는 비싼 시계가 다 누구 돈에서 나온 것인지 이제야 똑똑히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부동산 사장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 집 오늘부로 매수자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일부터 무단 침입자가 될 거니까 법적 조치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며느리가 울부짖으며 아들의 등짝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영숙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향한 곳은 실버타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장소로 향했죠. 택시에서 내린 영숙 씨가 낡은 빌라 4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 안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숙 씨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낡은 빌라 복도에는 누군가 끓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오래된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402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하는 소리가 적막한 복도에 울려 퍼졌고 잠시 후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니, 옷은 왜 이렇게 다 젖으셨어요?
문을 연 사람은 10년 전 사별한 남동생의 처, 즉 올케였습니다. 혼자 몸으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며 식당 일을 나가는 올케의 손은 영숙 씨만큼이나 거칠고 마디가 굵었죠. 올케는 영숙 씨의 피 묻은 손과 젖은 어깨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를 방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갈 곳이 여기뿐이더구나. 세상 천지에 내 편 하나 없는데 너만 생각나더라. 따뜻한 방바닥에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영숙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올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수건을 가져와 영숙 씨의 머리를 말려주고 거친 손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보다 아들의 무관심보다 올케가 건네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영숙 씨의 얼어붙은 마음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형님, 정훈이네랑 무슨 일 있으셨죠? 그 집안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만. 세상에, 손가락은 왜 이래요? 올케는 영숙 씨의 손을 정성스레 소독하며 자기 일처럼 속상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집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할 때 남보다 못한 이 사람은 영숙 씨의 몸부터 챙기고 있었죠. 영숙 씨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하나둘씩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그 집을 팔았다. 정훈이 녀석한테 공증 서류 들이밀고 다 끝내고 왔어. 이제 나갈 데가 없다. 며칠만 여기서 신세 좀 지자. 영숙 씨의 말에 올케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영숙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여기 형님네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훈이 대학 등록금 보태주신 게 누군데. 잘하셨어요, 형님. 이제 형님 인생 사셔야죠. 올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영숙 씨는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라 아래층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아, 이 집이지? 여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열어. 며느리의 고함에 놀라 잠에서 깬 영숙 씨가 창밖을 내다보자 아들 내외는 사설 용역업체 사람들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빌라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빌라 앞 좁은 골목길에는 매연 냄새와 차가운 겨울바람이 뒤섞여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아들 내외의 모습은 흡사 사냥감을 쫓는 포수 같았죠. 며느리는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 뒤에 서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식이 맞느냐? 어미를 끌어내려고 사람까지 부리다니. 영숙 씨는 가슴이 떨려왔지만 곁에서 제 일처럼 주먹을 꽉 쥔 올케의 손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올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라며 휴대폰을 들었죠. 하지만 영숙 씨는 올케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만 쳐서는 이 지독한 인연의 굴레를 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는 외투를 걸치고 직접 빌라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 영숙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영업방해인 거 아세요? 부동산 잔금 입금되는 계좌 지금 당장 정훈 씨 명의로 바꾸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을 줄 알라고요. 곁에 서 있던 아들 정훈이는 용역업체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지 먼 산만 바라보며 입을 꾹 닫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아들의 비겁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정훈아, 내 처가 부린 이 사람들이 내가 번 돈으로 부른 사람들이냐? 아니면 내 피땀으로 부른 사람들이냐?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마누라가 저지르는 이 미친 짓 내가 시킨 거냐? 영숙 씨의 서늘한 물음에 아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거잖아. 집만 명에 넘겨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왜 이렇게 노인네가 고집불통이야. 아들의 외침은 영숙 씨의 가슴 속에 남은 마지막 신락 같은 미련을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영숙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까 부동산에서 받은 잔금 영수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사장님 나오세요. 영숙 씨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빌라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그는 영숙 씨가 미리 연락해둔 상속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은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너희에게 증여했던 사업 자금까지 전액 회수 소송을 진행해 주실 변호사님이다. 그리고 이 빌라. 여기도 오늘부로 내가 샀다. 당황한 며느리가 변호사의 서류를 뺏으려 달려드는 순간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도 몰랐던 아들 정훈이의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차가운 골목길 위로 흩날리는 눈발이 변호사가 펼친 서류 위로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읽어내려가는 내용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서류 내용을 훑어보더니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손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죠. 정훈아, 내가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었니? 서류에는 아들 정훈이가 어머니 몰래 아파트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쓴 내역과 그 돈의 대부분이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생활비와 친정 오빠의 도박빚으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명예 이전해달라고 어머니를 들볶았던 진짜 이유는 사채업자들에게 독촉받던 집을 팔아넘기기 직전이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당신 사업 자금으로 쓴다며. 내 이름으로 된 빚이 왜 이렇게 많아?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추잡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정훈아, 나는 내가 사업이 힘들어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집을 해준 거였어. 그런데 너희는 내 집을 너희 죄를 덮을 제물로 쓰려고 했구나. 영숙 씨의 낮은 목소리가 골목에 깔렸습니다. 용역업체 사람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영숙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돈 안 갚으면 저 죽는데요. 제발 그 집 판 돈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니. 너희가 나를 빗속으로 밀어낼 때는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영숙 씨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님,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저 두 사람이 제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아파트 매매 대금은 전액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남기지 말고요.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영숙 씨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빌라 4층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올케가 뛰어내려와 영숙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들어가서 따뜻한 국이라도 드셔요. 영숙 씨는 올케의 온기에 의지해 한 걸음씩 계단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영숙 씨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영숙 씨는 짐을 싸서 올케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공항 터미널의 높은 천장 아래로는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풍겨오는 면세점의 화장품 향기와 바쁘게 굴러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영숙 씨의 귓가를 울렸죠. 영숙 씨는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가방 속에 소중히 넣어둔 남편의 부서진 시계 조각들을 만져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여행 떠나요.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남쪽 바다로. 영숙 씨는 올케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의 절반은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고 남은 돈으로는 올케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려 남은 생을 소박하게 보낼 계획이었죠. 아들 내외에게서 뺏은 사업 자금 회수분은 올케의 딸 지훈이의 유학 자금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영숙 씨는 비행기 탑승 직전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훈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데 내가 너라는 거울을 너무 잘못 닦았나 보구나. 내가 진 빚은 내가 직접 땀 흘려 갚거라. 그 집에서 나올 때 내 아버지가 사준 내 시계 파편은 꼭 치우고 나오렴. 그게 내가 내게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메시지를 전송하자마자 영숙 씨는 미련 없이 유심 카드를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사채업자들의 독촉과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겠지만 영숙 씨는 더 이상 그들의 뒷모습을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님, 비행기 탈 시간이에요. 제주도 가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옆에서 짐을 챙기던 올케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바다 냄새 실컷 맡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자고 싶다. 내일 걱정 안 하고 잠드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거든.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오르자 영숙 씨의 마음도 구름 위로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영숙 씨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빈 껍데기만 남은 부모가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때로는 모진 결단이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영숙 씨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사연 마칩니다.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